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연기금 매수에 코스피지수가 194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조정을 받는 듯한 코스닥 시장도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중소형주의 움직임보다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더 좋았던 하루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마무리됐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전략이 한번 궁금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이 111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 매매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맞수 89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의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네, 5위입니다. 16일 열린 인천공항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에 대한 특혜 의혹과 굴욕 계약이 집중적으로 추궁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이 공개한 루이비통 매장 공사 잔여 공사 추진 및 운영 개시 계획이란 호텔신라 명의 공문에 따르면 목표 오픈일 매장 운영 개시를 위해 필요한 준공 인허가 절차의 준수를 위해서 관련 기관의 사전 업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가 명의 공문 한 장이 일반 업체에겐 문턱이 높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천공항까지 움직인 것으로 루이비통 입점은 굴욕 계약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어서 4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교육주들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6일 교육업계 및 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증시에 상장된 대표 교육주들의 주가가 시장보다 초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지 업계 대표 주자인 대교는 9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비상교육의 상승세 또한 무섭습니다. 이 같은 교육주들의 상승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실까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 영향으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 내 최대 공장의 가동을 일주일간 중단합니다. 현대차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등 경쟁 메이커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토요타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텐진 공장의 3개 생산 라인 중 2개 라인의 조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16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텐진 공장은 지난해 생산량이 50만 대에 달했던 토요타의 중국 내 핵심 생산 라인입니다. 네, 오늘의 이유입니다. 16일 오늘 연기금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나왔던 지난달 14일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95포인트 오른 1941.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 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763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바로 1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선을 무너뜨리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에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안전자산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원 내린 110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로 연중 최저이자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가뜩이나 모멘텀이 부족한 국내 증시에 환율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11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1년여 만에 1,110원대를 내주면서 연저점을 하루 만에 다시 쓴 것입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환율 1,100원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 이 1,100원 선 밑단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본 반면에 그 아래에서는 환차익을 고려해서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만 본다면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죠. 환율과 외국인 매매에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각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상품의 실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혼합형 주식형 연금펀드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이 높은 수수료율 탓에 손해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장 낮았는데요. 특히 보험사와 은행이 판매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은 정기적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참으로 요상한 상품을 팔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죠. 요즘 정치권에서 한참 말이 많은 경제 민주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상품은 퇴출돼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했다가 날린 금액이 8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기식 의원이 16일 산업은행에서 건네받은 2005년 이후 부동산 PF 손실 처리 내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 기간 모두 8,500억 원을 대손상각 손실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또 날려먹었죠, 우리 세금. 자, 세금은 정말 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요? 이러고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조직이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제발 잘 좀 합시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전면 구제 금융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스페인 재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익명의 이 관리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재정위기국 국채 상승을 자극할까 봐 구제 신청 발표는 미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힘들면 구제금융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요. 이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동네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 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모처럼 대형주들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두 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대형주들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일단 어저께와 오늘은 저는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약간 좀 서둘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와서도 제가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난 주 후반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일부 약간 좀 손절을 쳤다가 어저께부터 다시 재매수해서 지금 비중을 다시 늘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얘기 듣고 좀 먼저 들어가신 분들께는 좀 굉장히 많이 좀 죄송하고요. 다만 지금 조만간에 시장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지난 한 주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 시장이 좀 부진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배팅은 안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계속 조정 중에 있고요.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면서 지금 10월장은 매도 자리들이 좀 귀하게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매수할 자리는 거듭해서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귀한 매도 자리들 올 때마다 조금씩 종목들 정리하면서
시간들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피 시장의 반등과 함께 대형주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감도늘박 주제인데요. 코스피 반등, 대형주 장세가 시작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경 대표께서는 대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이런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PER을 따져보면은 한 8.7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부분을 요구 수익률로 바꿔서 본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약 한 12% 정도 요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 충분히 좀 배팅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면에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예. 아직 뭐 대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반짝 반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 정도를 보는 거고요. 반등이 하루 정도는 뭐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요거 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형주 그 반등은 좀 시기상조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오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중소형주 랠리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소형주 장세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신 대표께서는,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끝났다. 있습니다. 예. 한 대표께서는요? 아니죠. 계속 될 거라고는 생각입니다. 이어진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신경 대표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많이 쏠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대형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 쪽에 지금 PER을 산출을 해보면 한 8.7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근래에 어저께부터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장기 월봉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550포인트 있는 자리는 쉽게 위쪽으로 뚫고 넘어가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봉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어저께부터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면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시장이 어저께와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 거래소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쪽이 어저께 1920포인트의 지지권역으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쪽에 중소형주들은 좀 꺾여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은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뭐 업종 지수로 본다 그러면 오늘 특이하게 좋았던 부분이 대형주 위주로의 반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한찬덕 대표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경 예. 대표님께서는 중소형주 이미 좀 꺾여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중소형주 장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세요? 일단 저 대형주 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대형주가 뭐 계속 반등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반등을 한다면 11월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10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직 2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예를 들어 대형주를 들고 가기 좀 리스크가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환율 오늘도 지금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연저점 지금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저점을 지금 방금 경신을 했고요. 지금 요 자리가 그 박스권 작은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자리가 여기인데 이렇게 간격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하방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뭐 수익이 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 차트 제가 한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예, 잠깐만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달러뿐만이 아니고 유로 쪽도 만약에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냐면 최근에 들어온 자금이 뭐 유로 자금이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게 7월하고 8월인데 이게 이제 환율의 그 상대적인 퍼센트를 달러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요게 지금 7, 8월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위치가 바닥에서 최소한 한 4%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4% 정도가 요 저점 기준으로 이쯤이었다면 중간 레벨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 유로가 움직이면서 한 2% 이상 지금 수익이 환율 쪽에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고 원화 같은 경우도 1% 이상 아래쪽으로 이제 거꾸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양쪽이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 원화 그다음에 유로화는 약해지고 원화는 강해지면서 수익이 지금 합쳐진 상태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적어도 이제 3에서 4% 정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환율 쪽에서 수익이 3, 4%나 있는 상태면 더 이상 환율 배팅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정도 입장에서 지수를 묶어두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네. 같은 경우도 환율이 연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오늘 시장을 들어올린 건 외국인이 아니고 연기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그리고 또 여기서 하방을 계속 보고 배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올 거냐 그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도 중에 있고 네. 그리고 개인들이 시장을 대세 상승하듯이 크게 뭐 대형주를 들어올린 예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볼 때 수급적으로 볼 때 대형주들을 들어올리면서 지수를 들어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유동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개별주, 중소형주 장세 지금처럼 계속 중소형주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차트 비교를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종합 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예, 여기 HT창 있는 거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도 무너져가지고 61선에서 지지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반등 나오면서 21선도 안 깨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쪽은 코스닥 차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렵다. 언제까지? 11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모멘텀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 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멘텀 11월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뭐 동부가 좋으면 서부가 나쁘다든지 지표 하나가 좋으면 지표 하나가 나쁘다는 식으로 지표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기가 정말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는 엇갈린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추세적으로 들어올리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움직인 것도 뭐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할 거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뭐 뉴스들 잠깐 나오면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외국인들 여전히 꿈쩍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요거는 좋은 매도 자리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저래 추세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반등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기왕에 우리 한 대표께서 지금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환율이 오늘 1110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신 대표께서는 환율과 외국인 매매 네.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환율이 오늘 하락을 해서 연저점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원화는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하락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지금 예상은 좀 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펀더멘탈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항상 주식 시장은 원달러 환율과 정반대로 움직여 나가는 반비례 입장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계속 움직여 나갔습니다. 과거에 2004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위쪽으로 움직일 때도 역시 환율이 급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급등을 해서 움직여 나갈 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부분을 따지면은 아주 길게 한번 따져보면은 좀 좋겠는데요. 과거에 지금 굉장히 길게는 조금 안 나오고 있고요. 항상 지금 과거에 움직여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오늘 1110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하회를 하면서 올해 중에는 최저 저점의 환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올해 연 고점을 찍었던 2050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 대형주 종목들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QE3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을 시키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롤오버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환율 하락을 노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부터는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매수가 들어오는 그 부분은 연말 배당까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위쪽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 나가는 그만큼 대형주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것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예.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대형주보다는 내수주들이 좋았던 것인데 예. 그 구조가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근데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의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요. 과거에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위쪽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율은 1,000원 이하로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지금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이 뭐 환율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갈 때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환에 대한 해칭 포지션도 거의 잡아놓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공장도 해외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보여주세요. 지난 5월달에 외국인 수급인데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지난 5월달에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매도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파란 부분 있죠. 이게 네.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요 파란 부분 모습인데 요 전부 매도지 않습니까? 네. 하루도 안 쉬고 매도했고 29일날 잠깐 반짝 샀거든요. 요 한 달 내내 매도만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5월달에 환율 모습이거든요. 보입니까 이거? 네. 한 달 내내 위로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여기 저 외국인 그 매매하고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죠. 외국인 매도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달 내내 나왔듯이 지금 환율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차트 한번 더 열어주시죠. 이 자리에서 요런 모습이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한번 쭉 길게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길게 봐도 여기 지금 박스권 하단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다시 뚫고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1,000원도 깨진다는 이야기죠. 쭉 뭐 이 정도 내려가면 거의 1,100원 다 무너지고 1,000원 선까지 부딪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만한 시장 상황인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수출 의존도가 심한 나라인데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워낙 강세가 일방적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지금 그 투자 동력을 얻기에는 지금 위치가 환율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1,100원인데 여기서 더 깨져갖고 1,000원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한 예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한 1,050원 정도까지가 맥시멈 아닌가 하는 정도인데 그래봤자 50원이고 아래 위로 다 열렸다고 보면 환율 배팅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반대 의견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5월 달에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해 나가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환율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환율이 1,050원까지만 내려간다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는 2,050에서 2,1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해 보면은 뭐 주식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환율은 더욱더 예측하기 어렵다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시겠고요. 네. 한 대표께서는 그렇게 수급이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은 이 투신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그 장 반등, 사실 10월 장 반등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호재인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ESM이라든가 그 구제금융 그 기구에 돈을 내는 입장에서 이제 돈을 받는 입장으로 되게 되면 돈을 내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스페인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상태에서 스페인마저 구제금융 이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남은 게 이제 이탈리아 정도인데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돌아선다고 하면 유로존 장래가 좀 많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가 매도 자리라는 생각이거든요. 매도를 하고 11월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기다리시겠다면 뭐 지금 들고 보름 정도를 버티셔야 되니까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별주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 이제 당장 뭐 내일 정도 뭐 연이은 반등 정도 나온다고 하면 조금씩 끊어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서 변동성이 대비를 하고 계시다가 뭐 월 말쯤이나 아니면 11월 초쯤에 그 매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도 대형주보다는 개별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시고 섹터보다 종목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쟁점부터 정말 활발한 공방이 그렇죠. 이어졌는데요. 치열하죠. 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등과 함께요. IT주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상승 흐름이 보였습니다. 역시 시장 반등을 이끌 업종이 전차일까요?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님께서는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섹터가 시총이 가장 크거든요. 네. 만약 반등을 한다면 이거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이 전차가 올라오면서 같이 나온 거니까 종합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였다고 보는 거 특별히 뭐 전기하고 자동차가 뭐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차트 보면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각각 의견 좀 살펴볼 텐데요. 신 대표께서는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시장 올라오는 과정에서 전차들이 끄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IT 쪽은 매력 없는 겁니까? 어때요? IT 쪽도 매력 있습니다. 근데 IT 종목도 지금 삼성전자만 위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지, 사실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제대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도 전부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등,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좀 놓고 보고 그러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 나간 그 부분은 미국에서 어저께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 시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주도주가 없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는 순환매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목들을 간단히 하나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증권주 최근 근래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이 되게 많이 하락하다가 오늘 키움증권도 한 3%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려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지금 화학주도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종목, 낙폭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뭐 역시 전차주보다는 이제 뭐 개별주 쪽으로 가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오늘 뭐 또 워낙 IT들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그쪽에서는 개별주가 없어요? 어때요? 근데 IT 쪽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IT는 업황 부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워낙 심해서 저 개별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섹트만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뭐 망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요 하단 추세도 지금 이탈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요 추세 라인 살아 있거든요, 여전히. 예, 지금 그 상승 채널 열려 있는 상태니까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지금 자동차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도 지나친 다음에 나온 기술적 반등 정도거든요. 그나마도 오늘 윗골이 길게 단 음봉이었고요. 기아차도 비슷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아, 뭐 흘러내렸네요. 네,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온 반등이 지금 윗골이 길이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우리 여기서 요 앞전에도 우리 매수 매도 의견 여기서 한번 냈는데 제가 매도 의견 냈지 않습니까? 반등하면 5%다. 예, 5% 딱 나오고 그대로 끊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라서 요거하고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추세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 하고 삼성전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전 세계 지금 저성장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 그 탑에 위치해 있는 글로벌 레벨 탑에 있는 저 선두 기업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치고 가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 쪽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이제 글로벌 업체이다 보니까 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의 시기가 온다 그러더라도 삼성전자보다 그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더 힘들어지면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탑 레벨을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세계가 만약에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좀 장래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까지 과연 이제 치고 나가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걱정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군요. IT 쪽은 여전히 지금 모멘텀 좋거든요. 지금 IT 쪽이 살아난 이유는 지금 미국 경기 지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경기하고 IT 업황이 제일 같이 간다고 하는 건데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IT 쪽에 소비나 업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쟁력이라든가 미국 경기 지표하고도 관련이 있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조금 이 IT보다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것은 기술적 반등 정도이고 이게 본격적인 반등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금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을 제가 몇 개 골라서 안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종목들도 지금 언제 들어가느냐 타이밍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들보다는 타이밍을 계속 고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한찬덕 대표님께서 자동차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 3인방이 반등 흐름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이 실적 부진 우려 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경 대표님께서는 자동차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주 지금 저도 기술적인 반등 일단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 들어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대차를 기준으로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거의 쉬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15%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죠.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수준은 저는 24만 원 있는 데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지금 내수 시장이 약간은 좀 해외 시장, 외제차에 의해서 좀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이 한 가지 모멘텀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쪽이 지금 친중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바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쪽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 쪽과 관련해갖고요. 물론 지금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그쪽이 현대차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정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측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수준이 맞겠지만
뭐 나중에 11월 달 가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좀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대단히 치열한 공방이었었는데요. 감독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이달의 점원 보고 오셨는데요. 한 대형마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게으름만 피우던 점원들이 이 여직원하게 잘 보이려고 아주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그런 적이 그 내용인데요. 네. 자, 평소에 실적이 안 좋던 사람들도 이렇게 계기가 생기면은 실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속을 썩였던 주인공처럼 이 하이마트가 롯데쇼핑과의 합병 소식에 사흘 내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도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많게는 30%씩 상향을 했습니다. 대우증권에서는 6만 8천 원에서 9만 원까지,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5만 9천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요, 9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가 일단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전문가께 하이마트 주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전 사주께서 워낙 잘 해드셔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자, 한 대표께서는 최근 하이마트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몇세 났을 걸 하는 후회도 될 정도로 많이 올랐네요. 영화도 그 개별 종목 뭐 가지고 도 종목도 그렇네요. 일단 주가 흐름이 단기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죠. 하이마트 그 대상 품목 자체가 내구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덩치 큰 내구재들이 주된 이제 그 매출 대상이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을 좀 많이 탄다고 봐야 되니까 당장 업황 회복보다는 지금 뭐 시너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좀 많이 올랐다, 리스크가 있다, 뭐 이래 보는 거고요. 지금 목표가 그다음에 그 정정도 또 최근에 이루어져 가지고 주가 상승을 지금 뒤따라오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 형태라서 이것도 뭐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니까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네. 네. 신기용 대표님은 주가 흐름 최근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움직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진행이 될 경우에 일단 8만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의 4분기 실적, 과연 주가 견인에 좀 뭔가 기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확인을 생각합니다. 네, 한 저도 대표님께서는. 근데 4분기 실적 개선 부분까지도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3분기가 여름 시즌이라서 매출이고 실적이 제일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놓고 봤을 때 봐야죠. 게다가 또 그마저도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네. 조금 걱정입니다요. 그럼 제가 곧바로 좀 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주가 올라간 것이 롯데쇼핑하고의 합병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그 가격 전략을 세워본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한 대표 먼저. 예, 제가 일단 해주실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시너지 효과는 무조건 난다고 봐야 되는 게요. 지금도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에서 대형 가전을 만들 때 그 모델 자체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뭐 홈쇼핑 모델이 있고 가전 쪽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마트 쪽 모델이 있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격 조정들을 쭉 해놓은 상태인데
롯데가 이제 하이마트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 대규모 판매망을 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제조업체에다가 그 자체 고용 모델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기능을 뭐 이건 잘 안 쓰니까 빼라 그러고 가격 조절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제조 쪽에서도 뭐 이야기를 할 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관화된 어떤 판매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하기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판촉 활동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시너지 효과는 일단 무조건 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가격대를 한번 좀 설정해 가격은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을 쭉 보면서 제가 봤는데요. 단기 지금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급등한 자리에 쫓아가면서 매매를 해본 적이 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제가 매수를 한다면 72,500원 정도 요 자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9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72,500원 내려온다는 게 이제 조정을 거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정 쭉 받고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78,000원짜리 이번에 이제 돌파의 모습으로 전고점 돌파의 모습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이 주가가 정상적인 모습일 때도 지금 주가가 8만 원, 9만 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 시너지까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될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9만 원 정도의 주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라인이 목표가 72,500원에 손절가 7만 원 정도면 그렇게 좀 여유 있는 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네.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갖고 요 자리 7만 원 안 깨지고 72,500원에서 매수가 되면 9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신 대표께서도 잠시 전에 뭐 언뜻 한번 예. 언질 주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요번에 예상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요. 8,897억 원의 오늘 요번에 매출 실적이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보면은 9,2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 9월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롯데쇼핑에 완전히 합병이 되는 부분은 아직은 확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인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직 승인을 득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작년 9월과 비교를 해서 차트를 보면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있는 자리, 요 정도 라인이면은 일단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 8만 원에 손절 가격 7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통주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유통주 중에 어떤 종목들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지 먼저 한찬덕 대표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시나요?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GS 리테일 열심히 보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그 고령화 이쪽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가까운 편의점들이 일본도 막 살아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편의점에서 택배도 취급하고 있고 뭐 간단한 식사는 또 그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으면서 또 해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편의점도 영역을 조금씩 확대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래서 뭐 시대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근데 지금 주가가 단계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눌림목 기다리셨다가 들어가는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들어봤고요. 신기영 대표님은요? 저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 그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지금 CJ 오쇼핑과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그 CJ 오쇼핑,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하이마트 살펴드렸는데요. 그 주가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이달의 점원 함께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자, 오늘은 두 분께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좀 부탁드린 상황인데요. 네. 자, 두 분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먼저 종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신 대표께서. 저는 SOE를 가지고 SOE. 왔습니다. 네. 한 일단 대표께서는요. 트림 포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대립 보장. 자, 그러면 신기영 대표의 종목 SOE부터 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오일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밑에 저가 매수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좀 접근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저께부터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움직여 나갈 때 사실은 어저께 제일 강하게 제일 먼저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부분이 금호석유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그다음에 뭐 S-오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뭐 11만 원 위쪽 라인선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움직여 나가면서 오늘 살짝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10만 5천 원 있는 자리까지는 무리 없이 기술적인 반등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찬덕 대표님의 테림 포장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볼까요? 예, 테림 포장은 이제 포장지 주문 생산 업체거든요. 네. 골판지 쪽. 예, 이쪽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홈쇼핑 택배 같은데 골판지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 최근에 재무제표를 쭉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한 4개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릿수 계속 성장, 매출 성장 이루어지고 있고, 네. PER 기준으로 봐도 지금 그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4 정도, 4가 못 되거든요. 4 정도 나오고, PBR도 0.4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외인들하고 그 기관들의 그 매수를 조금씩 이제 그 매수 그 영향을 좀 받아고 주가들이 좀 반등을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소외된 그 주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가 위치도 단기 반등 나올 만한 자리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 살펴봤고요. 자, 오늘 기왕의 지수가 좀 반등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장 전략을 간략하면 좀 살펴주실까요? 예, 내일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구간을 설정을 하면 아래쪽으로 1920포인트에서부터 1970포인트 구간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도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 내일 시장 예상과 전략 좀 한번 들어주시죠. 내일 장,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내일 하루 정도는 반등이 좀 연이어 좀 나올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도 좋게 보이는데요. 매수 자리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정리를 많이 못하신 분들은 내일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이익 실현 하실 거 있으면 조금씩 하시면서 현금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내일장 전략과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지수 선물 지금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경제 지표들하고 또 기업 실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발표가 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코카콜라와요 골드만삭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코카콜라는 3분기 순이익이 주당 50센트로요 전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이익은 주당 2달러 85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전망치는요 2달러 12센트였고요. 자,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도 네.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9월 산업생산과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발표된 지수는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0.6% 상승을 하면서 0.5% 전망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 마친 다음에도 IBM, 인텔과 같은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 왔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굿나잇. 굿락.